안녕하십니까. 국토지리정보원의 김현호 연구사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의 GNSS 위치 보정 정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 지련에 대한 소개하고 위성기준점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SSR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련 소개입니다.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은 1958년에 국방부 지리연구소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명칭으로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국가 위치 기준에 대한 설정과 국가 기본도나 국토 영상 정보와 같은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공간 정보의 발전을 선도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만들자는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측량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측량 기준은 수평과 수직으로 구분을 해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평 위치의 측량 기준은 경기도 원점으로서 수원 저희 국토지리정보원 청사 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직 위치 기준은 인천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설정한 수준 원점을 인천에 두고 이것을 전국의 기준을 적용해서 수준점과 통합 기준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점을 이용해서 국가기준점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준점은 지형지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나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고 지도 제작 또는 지적 측량에 정확한 측량 기준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기준점은 여러 가지 종류를 목적에 따라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준점은 통합기준점과 수준점으로 볼 수 있고, 각각 전체 한 12,000여 점이 전국에 5km 이내 수준으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 기준점으로는 우주측지 기준점이라고 하는 VLBA 안테나가 있고, 오늘 설명드릴 위성 기준점이 있습니다. 위성 기준점은 GNSS 상치 관측소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관측소로부터 받아지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센티미터급의 실시간 RTK 서비스용 보정 정보를 일반 사용자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기준점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성기준점은 전국에 85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관측소는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4m 구조물로 되어 있고, 꼭대기에 안테나가 설치돼서 그 안테나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GNSS 중앙국이라고 하는 자료처리 센터로 1초 간격으로 전달을 함으로써 센터에서 보정 정보를 생성하고 서비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보정 정보는 위성 측량에서 상대치기를 할 때 사용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GPS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내 위치를 계산을 할 때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는 대륙권과 전리층과 같은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차를 포함을 하게 되고요. 이런 오차로 인해서 내 위치 결정을 할 당시에 수십 미터에서 많게는 100m 수준까지 큰 오차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정정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보정정보는 아래 있는 그림처럼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기준점 A에서 관측한 데이터로 계산한 A점을 이용해서 두 가지의 차이를 이용한 코렉션이라고 하는 보정 정보를 생성하게 되고, 이 보정 정보를 근처에 있는 사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용자가 기준점만큼의 높은 정밀도로 내 위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대치기 방식은 크게 OSR하고 SSR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OSR 방식은 VLS나 FKP로 불려지고 있는 서비스 내용인데요. 저희 지련에서는 2007년부터 약 15년 정도 이 OSR 방식의 보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OSR 방식은 고비용의 전문 측량 장비에서 주로 사용되는 보정 정보로서 정지치기 방식에 적합한 보정 정보 형태가 됩니다. 반면에 이 새로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던 SSR 방식은 범용의 수신 장비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OSR과는 다르게 드론이나 차량과 같은 이동체 형태에서도 좀 더 정밀도 높게 내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보정 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보정 정보 서비스는 GNSS 중앙국이라고 하는 자료처리 센터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VRS나 FKP 서비스가 각각의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 제공이 되고 있고, SSR 서비스가 실시간 보정 정보 형태인 RTCM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또한 국토정보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라인엑스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정 정보는 엔트립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엔트립은 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GNSS 보정 정보를 전송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런에서는 총 3가지의 GNSS 데이터 보정 정보 전송 서버를 구축을 해서 엔트립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사용자분들께서는 엔트립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용하시게 되는 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기준으로 연간 한 140만 건의 이용자 수가 있었고, 하루 평균으로 한 4,000에서 5,000명 정도가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위성 기준점을 이용해서 지각 변동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GNSS 위성 기준점을 이용을 해서 한반도의 지각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지진으로 인한 변동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1단위로 한반도 내 위성 기준점 위치 기준의 변동량을 계산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는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이 분석 결과를 대국민 서비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GNSS 서비스에 대한 민원 상담을 위한 챗봇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사용자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민원 대응을 하고 이용자분들의 편의성 확보하기 위해서 챗봇이라고 하는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제공하고 편의성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SSR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던 OSR 방식의 서비스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위성항법을 이용하는 위치정보 서비스가 정말 다양하게 활용 분야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그런 활용 분야에서 좀 더 정밀한, 정확도 높은 위치 결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거에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SSR 서비스는 2016년부터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는 201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년 초에는 지역별로 SSR 보정 정보를 생성해서 추기 성능을 평가를 했었고, 19년 하반기에는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성능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20년 들어서 이제 SSR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최적화 사업을 완료를 하고, 2020년 10월 19일부터 앞서 말씀드린 엔트립 캐스터를 이용해서 SSR 방식의 보정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SSR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OSR과 비교가 되는 개념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SSR은 단방향 통신 방식으로 동시 접속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사용자분들이 쓸 수 있는 보정 정보라고 할 수 있고요. 저가형 수신 장비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드론과 같은 LBS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한 보정 정보 서비스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인데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년에 저희가 SSR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평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위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1주파 장비, 그러니까 저가형 범용 장비를 이용해서 테스트한 결과인데, SSR 보정 정보를 적용했을 때 수평 위치 오차가 20cm 수준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아래 보시는 그림은 이제 차량에 놓고 GPS 안테나를 차량에 설치해서 주행하는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인데, 추기 정확도가 약 10cm 내외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기존의 VRS, 그러니까 OSR 형태보다 좀 더 정밀하게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추가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SSR 보정 정보를 적용해서 추기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요 해당하는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발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SSR 추기 기술에서 적용한 스마트폰에 대한 사례 조사했던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브로드컴 칩셋을 이용하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GPS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정 정보를 적용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 발표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에 실제로 SSR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성능이 잘 나오는지를 봤을 때
개활지나 도심지의 경우에는 약 60cm 정도까지 정확도가 향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극도심지의 경우에는 위성 신호 자체가 수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정 정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고, 이 상황은 이제 폐색 지역에 대한 해소 연구를 위해 해소라는 연구를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이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제 SSR의 스마트폰 적용 기술은 저희가 올해 21년 6월 달에 SSR 보정 정보 활용 기술을 민간 공개한다는 보도자료와 함께 SSR RTCM 데이터의 디코더하고 보정 정보 활용 그리고 RTK 치기를 하기 위한 매뉴얼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통신사 방송사 분들 포함해서 LBS 사업자분들에게 한 120개 업체 분들이 데이터를 가져가서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일단 초석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SSR 보정 정보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서 민간의 기술을 배포를 하고 있고, 이 기술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확장해서 더 다양한 활용 분야에서 이 기술이 적용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위치 보정 정보,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보정 정보를 추가로 활용함으로써 좀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이 될 수 있고 국민 삶의 품질이 올라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지금까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SSR 적용 기술은 3월까지 완료가 돼서 민간에 배포를 하기 시작했고, 보정 정보를 이용하는 표준은 기관 표준으로서 제정이 완료되는 시점이고, 앞으로 국가 표준으로서 보정 정보 표준을 제정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보정 정보 서비스는 국가 인프라를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의 활용을 위해서 서비스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과 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기반 SSR 측이 기술을 소개해드리는 주식회사 PP솔 박관동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난 이후에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위치 정보는 말 그대로 좌표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사에서 약 3년 전부터 GPS 스마트폰 칩에서 로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원시 데이터를 직접 취득해서 보정을 한다면 훨씬 더 정확한 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SSR 측이 기술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거의 첫 번째로 혹은 두 번째로 무료로 SSR 보정 정보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토지리정보원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폰 로 데이터와 SSR 보정 정보를 융합해서 위치 정보, 일반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측이 정확도를 높이는 사업을 저희 회사 PP솔에서 수행을 했고요. 그 결과를 이번 발표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PP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2012년에 창업을 했고요. 창업한 이후 직후 2013년부터 방송사 SBS와 같이 SSR 보정 정보를 생성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시작한 이후로 KT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원, 심지어 일본에서조차 SSR 관련된 연구와 개발을 수행을 했던 회사입니다. 네, 먼저 SSR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R은 State Space Representation의 약자인데요. 기존의 GPS 측이에, 특히 정밀 측에 사용하던 방식이 왼쪽에 보시는 Observation Space Representation OSR 방식입니다. RTK 혹은 네트워크 RTK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측량 방식, 측이 방식이 OSR에 해당됩니다. 근데 왼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 방식은 GPS 측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차들의 총량을 계산합니다. 총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많아지고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즉 1초마다 여러분들 좌표가 필요하다면 1초마다 보정 정보를 생성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발생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보정 정보를 사용자가 전송받아야 되는데 데이터량이 많아진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기준국에 100% 의존하기 때문에 기준국 한두 개가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 측의 결과에도 즉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SSR은 오차를 각각 개별 성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오차의 전송 주기를 그러니까 오차 특성에 따라서 어떤 오차는 1초마다, 어떤 오차는 뭐 5분마다 이런 식으로 조정하게 됨으로써 전송하는 그 보정 정보의 양을 플렉서블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LTE 통신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데이터량이 줄게 되고 통신료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준국이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아무런 오류 없이 연속적이고 전국토의 균일한 오차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SSR의 장점입니다. 이러한 SSR 보정 정보를 스마트폰에 적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또다시 이제 비교를 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왼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방식은 기존의 OSR 방식은 사용자와 이제 보정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사이에 양방향 통신이 필요했습니다. 즉 자신의 위치를 서버에 보내고 서버는 그 사용자 위치에 적합한 보정 정보를 생성해서 송출해야 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양방향 통신, 말 그대로 주고받는 통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SSR은 이러한 양방향 통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방향, 특히 방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나 이제 선진국에서는 위성으로 그냥 단방향으로 전송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DMB를 통해서도 DMB 단방향 방송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OSR 방식은 측량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을 했지만 이제 사용자가 SSR을 적용하면 그냥 자동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일반 스마트폰 같은 데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한정적인 사용자들이 정밀측이를 할 수 있었다면 SSR을 적용함으로써 일반 대중들도 손쉽게 센티미터 단위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 국토지리정보원 사업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작업,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먼저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서버가 있는데요. SSR 보정 정보를 생성하는 서버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고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안드로이드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한 것과 동시에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한 서버 인터페이스도 구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로 데이터를 수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SSR 보정 정보를 지리원에서부터 받아서 그 둘을 융합하는 측이 기술을 저희가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세 번째는 그 기술을 실제 보행이라든지 정지 상태 혹은 주행, 자동차 주행에 적용해서 성능 평가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스마트폰을 저희가 어떤 걸 사용했느냐를 보여드리는데요. 아까 이제 스마트폰에서 GPS 원시 데이터가 제공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애플의 아이폰은 원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안드로이드 폰만 사용을 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삼성 계열의 가장 최신 S21부터 시작해서 조금 옛날 거라고 볼 수 있는 S8까지 저희가 시도를 했고요. 국내 안드로이드 폰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구글사에서 만드는 픽셀5도 저희가 사용을 했고 중국의 샤오미 Mi8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섹션은 각각의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뭐 칩에 대한 설명이라서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모든 폰을 다 할 수는 없어서 갤럭시 계열의 S21, 그 다음에 노트 10, 노트 9, S9, 그리고 구글, 샤오미 폰을 적용해서 측이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는 이제 SSR이라고 하는 아까 뭐 장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던 보정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보여드리는 방법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제 그림의 왼쪽에 있는 게 국토지리정보원의 GN스마트라고 하는 서버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일산 소프트웨어이긴 한데 그 서버가 지리원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AWS 서버가 지리원 서버와 접속을 해서 그 보정 정보를 받아와서 디코딩을 하게 되고요. 그 받은 데이터, 디코딩한 데이터를 저희가 DB화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핸들링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은 샘플로 그 보정 정보들이 어떤 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AWS에 접속하지 않고 직접 안드로이드 폰에서 지리원 서버랑 1대1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통신을 하는 디코더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그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는 국토지리정보원 정책에 의해서 사용자들, 뭐 민간을 포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기업들에게 무료로 소스 코드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리원에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이 기술 구현 파트인데요. 저희는 모든 것을 안드로이드 상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여드리는 게 보정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 뭐 AWS 혹은 직접적으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건 뭐냐면 본래는 GPS 위성에서부터 신호를 직접 받아야 되고 그 받는 신호들 중에 항법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항법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켠다고 생각하시면 저 항법 메시지를 모두 취득하는 데까지 약 30초 정도가 걸립니다. 핸드폰으로 측기를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30초를 기다려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서버를 구축해서 그냥 스마트폰 작동하자마자 바로 모든 위성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1초 이내에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항법 메시지 취득 서버를 저희가 또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그 측기를 하는 일반적인 절차들을 보여드립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묻어 있지만 기술적인 내용이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발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화면을 세 가지 종류를 보여드리는데요. 제일 왼쪽, 저희 이제 아래쪽에 보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어떤 게 들어오는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위도, 경도, 뭐 좌표, 시제 관측값을 보여드립니다. 중간 화면에 보시는 게 구글 앱 상에서 나의 위치를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박스가 몇 개 있는데 이제 위성수를 몇 개 사용하고 있느냐, 올이라는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게 미국의 GPS 몇 개, 중국의 베이두 몇 개, 유럽의 갈릴레오 몇 개.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제 사람이 팔 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요건 이제 정지하고 있느냐, 걷고 있느냐, 혹은 자동차 혹은 드론처럼 비행, 주행하고 있는가 하는 이동 상태를 보여주는 인덱스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어떤 위성들이 보이고 있고 개수는 몇 개인가 하는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제부터는 측이한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GPS 측이는 왼쪽의 표에 보시는 것처럼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지해 있느냐, 혹은 뭐 걷고 있느냐, 혹은 달리느냐, 주행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지, 보행, 주행 테스트를 저희가 각각의 환경을 다르게 갖고요. 그리고 개활지냐, 준도심이냐, 극도심도 구분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에 있다 그러면 주변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위성들이 잘 들어오게 되죠. 그런 걸 이제 개활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냥 주변에 뭐 한 4층, 5층짜리 있는 도심이다. 그런 걸 이제 준도심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극도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테란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PS의 측이 정확도는 이런 환경들, 그다음에 그 사용자의 이동 패턴 이런 것들에 다양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테스트 케이스를 정지, 보행, 주행을 따로 생각했고 개활지, 준도심, 극도심을 따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개활지라고 할 수 있는 건 저희 회사 옥상인데요. 가산동에 있는 대성 디폴리스 30층짜리 건물이라서 주변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완벽한 개활지이고요. 가장 심각한 걸로 보시면 이제 극도심의 가산 디지털 단지역 보면 주변에 뭐 한 거의 20-30층 건물이 있고 골목은 좁고 이런 극도심에도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요. 압구정 로데역도 저희가 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을 뒤에서 차례차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활지 환경에서의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 날짜랑 장소가 슬라이드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 30층 옥상에서 측기를 했습니다. 완벽한 개활지라고 보실 수 있고요. 갤럭시 노트 10을 이용했습니다. 창값 좌표에 대한 그 언급이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는 창값이 어디인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창값을 얻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이제 측량사들이 사용하던 VRS라는 측이 방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셉템트리오라는 장비 언급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장비입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한 좌표를 산출하는 장비이고요. 그래서 VRS 측량을 해서 창값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저희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좌표의 성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측이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게 이제 델타 N, 델타 E, 델타 2D라고 나오는 건 이제 동서방향, 남북방향의 좌표 오차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걸 합친 이제 수평 방향의 오차를 저희가 지표로 삼았습니다.
아래쪽 표에 보시면 측이 정확도의 RMS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나오는데 2D 기준으로 50cm, 그다음에 오른쪽 2차 테스트가 60cm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개활지에서는 50cm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GPS 이외에도 중국의 베이두, 유럽의 갈릴레오, 그다음에 러시아의 글로나스 등등의 GPS와 유사한 위성이 많이 생기고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원시 데이터의 성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1m 이하, 우리 보통 이제 서브미터라고 하는데 아무런 장비 들고 가지 않고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수평에서 50cm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개활지였고요. 이제 조금 더 높은 건물들이 있는 시내 환경으로 왔습니다. 장소는 로데오역,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이고요. 지금 왼쪽 아래에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면 뭐 한 3, 4층 건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동쪽 편에는 10층 이상의 건물이 높은 건물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VRS 기준으로 노트 10 플러스와 S9을 저희가 측이 성능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화면들 국토지리정보원 원장님 모시고 시연했던 화면들 보여드리고 이때 이제 정확한 창값 대비 저희 스마트폰의 성능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약 1m 정도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웬만한 도심 환경에서도 한 1m 정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세 번째 정지 테스트입니다. 극도심 환경이고요.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가산 디지털 단지역 앞에 그 오피스 빌딩이 많은 곳이고 왼쪽 하단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높은 건물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별표 두 개가 보이실 텐데 초록색 별표와 보라색 별표 두 군데에서 저희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밑에 파란색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B 포인트, 그러니까 초록색 포인트에서는 VRS 픽스가 안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창값으로 계산해야 되는 VRS 측량을 저희가 수차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관측 환경이 안 좋아서 창값을 산출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GPS의 한계입니다. 주변 환경이 고층 건물들이 많을 경우에 GPS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고요. VRS 창값을 산출할 수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 그 그림 두 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좌표랑 창값이랑 그 지도에 찍은 결과인데 수평으로 5.9m, 아래쪽에는 수평 RMS가 13.1이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적용을 했을 때 창값 대비 한 10m 정도, 좋을 때는 한 6, 7m 정도의 정확도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실망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스마트폰 가지고 저기를 가시면 도로 건너편에 찍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헤란로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좌표 정확도가 수십 미터 오차가 나는 곳인데 저희 이제 로 데이터를 쓰면서 지리원의 SSR 보정 정보를 같이 적용했을 경우 정확도가 6m 정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지 측위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지금 슬라이드부터는 보행 측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활지를 시도를 했고요. 한강공원 잠원지구에서 노트 10 플러스와 노트 9, S9 그리고 중국의 샤오미 Mi8을 같이 활용을 했고요. 동시에 측위를 했고 빨간색 트랙이 저희가 이동한 경로입니다. 동영상 화면이랑 같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주변에 아주 멀리 아파트가 있어서 거의 준개활지라고 보실 수 있고요.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게 이제 스마트폰 로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국토지리정보원의 SSR 보정 정보를 적용한 경우이고요. 그 다음 초록색이 SSR 보정 정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보정이 제대로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동시에 4개의 화면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 초록색은 좀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이제 산재되는 걸 보실 수 있고 파란색 점들은 트랙을 따라서 아주 스무드하게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노트 10 플러스죠. 제일 왼쪽. 다음이 S9. 그 다음 세 번째가 노트 9. 제일 오른쪽이 샤오미 Mi8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지만 스마트폰의 이제 모델이 최신이냐 아니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만큼 칩 기술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S9과 노트 10 플러스로 갈수록 정확도가 안정적이고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보행측이인데 그 개활지가 아니라 중도심 그리고 골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압구정 로데오역 근처에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차 2대가 겨우 비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골목이고요. 그리고 건물 높이도 4층, 5층 이상 되는 여기서 GPS가 될까 싶을 정도로 환경이 안 좋은 곳을 저희가 골목을 따라서 동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노트 10 플러스 노트 9, S9, 샤오미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골목 환경 보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동일한 어차피 이제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폰 4개를 들고 측일을 한 경우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점들이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초록색이 매우 산재되어 있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 파란색 점들은 골목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운전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를 주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한 경우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지도는 서울대학교 캠퍼스 정문에서부터 뒤에까지 관악 캠퍼스를 전부 다 주행하는 전체 5km 연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행 속도는 시속 30km 정도, 조금 빨랐을 때가 50k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개활지와 비슷한 환경도 있지만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높은 건물을 지나가는 그 교내 그 캠퍼스 도로였습니다. 사실 이게 정확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도 조금 궁금했었는데요. 그 차량에 부착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거의 이제 동시에 이제 그 대시보드라고 하나요? 창문에 이제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지도는 좀 누워져 있기는 하지만 저 주행도를 따라서 갔고요. 파란색 점과 초록색 점은 기존 슬라이드와 동일합니다. 파란색 점을 보시면 이건 아무래도 주행이다 보니까 보행이나 정지에 비해서 조금 불안정하신 걸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노트 10 플러스는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노트 9 이제 세 번째인데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MI8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엉뚱한 데로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 보행에 비해서는 주행이 조금 성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저희는 아주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그렇게 완벽한 개활지도 아니고요. 조금 화면을 빨리 돌릴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좀 보시면 주변에 건물들이 나타날 때 MI8과 노트 9이 이제 좌표가 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뭐 5km 연장을 뭐 수십 번 저희가 주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걸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정확도가 나왔고 정확도 평가를 한다 그러면 한 2, 3m 수준의 1, 2m 정도, 일부 구간에서는 1m 정도가 나왔고요. 네, 이제 보시면 세 번째 노트 9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MI8은 아예 한강을 건너갔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아래쪽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올이라는 인덱스에 몇 개의 위성을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요 순간에 지금 대한민국 상공에는 GPS와 유사한 위성들 미국 거, 뭐 중국 거 다 합쳐서 약 50개가 보입니다. 50개가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위성은 10개, 20개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위성의 수가 안드로이드 단에서 이제 필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폰에서 또 필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GN스마트라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서버 단에서 필터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위성은 사실 50개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30개 정도를 제외하고 20개 정도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 측에도 저희가 이제 요구하고 있고 필터 하지 말고 다 주라.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몇 개를 이제 제외하는데 안드로이드 그냥 다 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위성 개수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아질 거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위성 수가 많아지면 정확도는 향상되는 것이니까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확해질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속 30km.
조금 더 빠르게 달리는 거에 대해서 정확도가 보장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아래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송도 신앙대로라고 이제 직선 도로로 거의 한 10km를 왕복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직선입니다. 그리고 직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측량을 통해서 정밀 전자지도를 만들 수 있었고요. 센티미터 단위의 정확한 도로 지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들 테스트를 했고요. 이제 S9과 노트 10 플러스와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폰을 저희가 하나 구매를 했고요. S21 플러스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픽셀도 이번에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 핸드폰의 위치에 따라서 좌표 비교하는 그런 기하학적인 다이어그램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최대 주행 속도는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속 100km 가까이 달렸습니다. 네, 그 송도 신앙대로 주행 결과를 그래프와 수치로 보여드립니다. 그 NMEA라는 그래프가 있고 SSR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NMEA라는 것은 스마트폰을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GPS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좌표 값이 이제 NMEA 포맷으로 나옵니다. 어떤 규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무런 보정도 되지 않고 로 데이터도 쓰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SSR이라고 하는 건 저희 기술이 적용된 측이 결과이고요. 동시에 측량을 했을 때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RMSE라는 게 오차 정확도를 말씀드리는 수치인데요. 2.8m 정도 수평으로 정확도가 한 2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SSR을 적용하고 로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는 약 1.3m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고요. 제일 아래쪽에 나오는 수평 RMSE 1.7m라는 건 이제 자율주행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표인데요. 수평으로 1.7m 이내로 몇 퍼센트가 들어오느냐, 뭐 100개 중에 20개가 들어오느냐, 80개가 들어오느냐,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MEA 스마트폰에서 그냥 내주는 좌표를 이용했을 때는 1.7m 이내에 26%, 27% 정도가 들어왔던 반면에 저희 기술, 국토지리정보원 SSR과 스마트폰 로 데이터를 적용했을 때 87%, 거의 3배 가까운 정확도 향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폰인데요. 여기는 S9이고요. 똑같은 지표인데 RMSE 1.7 이내에 27%, 그리고 오른쪽에는 88%로 유사한 정확도 향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국토지리정보원 SSR 보정 정보와 스마트폰 로 데이터를 적용한 측이 기술 개발 현황과 성능 테스트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제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이제 스마트폰 로 데이터 기반 SSR 측이 기술은 거의 완성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신호 차폐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금 더 유연한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개활지에서 적용하는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제 신호가 건물에 의해서 끊겼다가 다시 오르는 경우, 그리고 이제 테란노 같이 이제 건물에 반사되어서 GPS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오차들에 대한 고려는 아직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추가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 기반 위치 추정 기술이라고 하는 건 스마트폰 자체에 각종 센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세로로 세웠다가 가로로 눕히면 화면이 저절로 바뀌는 게 가속도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속도뿐만 아니라 방향을 재는 각도 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토미터는 아니지만 그 기압계 같은 센서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아주 많은 그 센서들이 있어서 그런 센서 기술과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폰 로 데이터 SSR 측이 기술을 융합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경우, 테란노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터널에서도 GPS가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도 웬만큼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센코리아 황국연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GNSS 기술과 장치입니다. 아센코리아는 GNSS 전문 기업입니다. 2007년부터 직접 개발하고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위치 정밀도가 약 10m 내외의 범용 수신기를 개발하였고 2010년부터는 정밀 GNSS 수신기를 개발 시작해서 2019년도 정밀 GNSS 수신기를 개발 완료하고 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정밀 GNSS 수신기에 LTE 내장형을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GNSS 수신기 사업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과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위치가 정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정 신호를 수신해야 합니다. 이미 국토지리정보원은 VRS, FKP를 포함하고 최근에 SSR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기업은 좋은 인프라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GNSS의 일반 기술과 장치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GNSS의 개념 및 고정밀 측위에 대한 기술 소개를 드리고 정밀 GNSS 장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한 사업용 위치 기반 서비스 및 몇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은 세부 제품 소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GPS라고 합니다. GNSS는 GPS를 포함한 전 지구적인 항법 시스템을 통칭한 용어입니다. 미국의 GPS, 러시아의 글로나스, 중국의 베이도우, 유럽의 갈릴레오 위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GNSS 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약 2만 킬로 상공에서 선회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반지름이 약 6,500km니까 반지름의 3배 되는 높이에 있습니다. GPS는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GPS가 없을 당시에는 넓은 공간에 대한 융단 폭격 또는 레이저와 같은 센서 기반 유도 폭탄이 사용되었습니다. GPS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서 GPS를 이용한 정밀 유도 폭탄이 개발이 됩니다. GPS 폭탄의 위력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입니다. 사실상 2000년 이전에는 민간의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군사용 장치 외에는 사용 효율성이 떨어지도록 위성 신호에 고의로 오차를 발생시키는 신호를 송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사용하기에는 위치 오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여 효용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미국에서 고의 잡음을 해제하면서 GPS의 위치 정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은 민간 항법 장치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저는 개념 위주로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GNSS 위성은 1.5기가, 1.2기가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합니다. 위성은 이 주파수의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지상의 수신기에게 보냅니다. 수신기는 위성으로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고 분석하여 현재의 위치를 계산합니다. 수신기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범용 수신기, 정밀 수신기입니다. 범용 수신기와 정밀 수신기는 정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범용 수신기는 정밀도가 5에서 10m 내외이고 정밀 수신기는 정밀도가 수 밀리미터에서 수 센티급까지 정밀하게 위치 표현이 가능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용 수신기는 CA 코드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거리를 계산합니다. 정밀 수신기는 의사거리 측정이라는 방법으로 정밀하게 자기 위치를 계산합니다. 범용 수신기는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소형입니다. 정밀 수신기는 안테나도 크고 구조가 복잡하고 계산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가격도 범용 수신기가 1만 원대이고 정밀 수신기는 최소 1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제품이 있습니다. 수신기가 어떻게 위치를 계산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과 수신기는 동일한 시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신기는 위성에서 0신 0분 0초의 신호를 송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신기에서 송출한 신호를 0시 0분 0.1초에 수신합니다. 즉, 위성에서 보낸 신호가 수신기에게 도착하기까지 0.1초가 걸렸습니다. 1초의 전파는 약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0.1초면 위성과 수신기가 약 3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점 간의 거리를 알면 타원을 그릴 수가 있고 이 타원의 어딘가에 수신기가 위치합니다. 이때 두 번째 위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신기와 위성 간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두 원을 그리면 두 원의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교차면이 보입니다.
수신기의 위치는 두 원이 교차되는 타원의 어딘가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위성과 거리를 계산하고 또다시 원을 그립니다. 세 원의 교차점 중 두 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성과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면 특정한 점을 지납니다. 바로 이 위치가 수신기의 위치입니다. 실제 위치를 계산하면 다양한 오차가 발생하고 위치 정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오차의 종류는 시간지연, 멀티패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위치를 정확하게 보정하는 방법으로 DGPS가 개발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개념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밀 고가의 장비로 한 지점에서 정밀하게 위치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확인한 위치와 현재의 위치를 계산합니다. 파악된 오차량을 주변의 수신기에 전달합니다. 현재 이 순간에 오차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 현재 수신값서 이렇게 오차를 보정하라는 신호를 전파로 발생해 보냅니다. 바로 이 송출 신호가 보정 신호입니다. 인터넷, RF 신호, TMB, LTE를 통해 송출이 가능합니다. 측정 중인 수신기는 이 보정 신호를 수신하여 현재 위치를 보정하여 계산합니다. 보정 신호를 수신하면 내 위치 오차를 제거 가능하고 보다 정확하게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스템을 DGPS라고 합니다. 이런 인프라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하여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DGPS 방식 중에 정밀 측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처리 방법과 실시간 처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후처리 방법은 가장 정확한 미리급의 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후처리 방법의 조건은 일정 시간 위치 정보를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한 정보를 후처리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급 정확도를 획득합니다. 실시간 처리 방법은, 즉 RTK는 실시간으로 보정 신호를 수신합니다. 보정 신호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현재 위치를 계산합니다. 센치급의 정확도를 취득이 가능합니다. 측량, 관측, 측의를 위한 위치 정보 획득에 위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DGPS의 종류에 따른 위치 오차를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GNSS의 오차는 위성 거리 오차와 장치의 오차가 있습니다. 위성 거리 오차는 표와 같이 1.7m에서 7m까지 발생합니다. 오차의 원인으로 위성 클럭, 이온층, 전리층, 오전층 통과 시 시간 지연 오차가 발생합니다. 장치의 오차는 수신기 자체로 10cm에서 최대 10m까지 발생합니다. 수신기 자체의 오차는 최대 3m가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큰 요인으로 반사신호라고 불리우는 멀티패스로 인해 최대 10m까지 오차가 발생합니다. 고정밀 측의 방법 중 RTK 방법의 시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GNSS 수신기가 안테나를 통해 위성 신호를 수신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송출하는 보정 데이터를 RF로 수신합니다. GNSS 수신기는 두 신호를 취합하여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를 취득합니다. 바로 옆에 원이 계산한 위치 결과입니다. 바로 위와 같은 사진처럼 현재 위치가 나타납니다. 지름 1cm 정도의 정확도로 수신기의 현재 위치가 표현이 됩니다. 정밀 GNSS 기술을 이용한 장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측량, 측의, 응용 사례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았던 분야에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용 시험 장치를 만들었던 예입니다. 완성차 출고 전 시험을 위해 만든 GNSS 차량 시험 장치입니다. 정밀한 위치 계산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우의 시험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차량의 출고 전 직진선 시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즉 100m를 진행한 후 차량 쏠림을 측정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드라이버의 감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를 보완할 장치로서 GNSS를 이용한 쏠림량 측정 장치를 저희가 개발하였고 정밀 GNSS를 이용하여 차량의 쏠림,
측정, 이동 데이터의 저장,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회사에 적용이 되어 시험 평가에 사용 중입니다. 또 다른 고정밀 RTK 기술이 적용된 장치입니다. 차량 쏠림 시험 장치를 진행했던 개발 단계와 방안입니다. 정밀한 위치 정보 취득은 기본 요구 사항입니다. 기구, 프로그램, 사용자, 최적화 개발 등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제품의 세부 개발 내용입니다. 소형 제품을 만들다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건이 쉽지 않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개발 시에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성입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GNSS 수신기는 2만 킬로 상공의 위성에서 신호를 수신합니다. 안테나 위에 손을 얹으면 신호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민감한 신호를 작은 공간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다양한 무선, MCU 장치들과 간섭 없이 성능을 발휘하며 동작을 해야 합니다. 에디슨이 전구 개발 시에 2000번의 실패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다만 2000번의 단계를 거쳤을 뿐이다. 회사도 제품을 개발하면서 수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성능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최소화되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찾아냅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지를 발견합니다. 또 다른 적용 사례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 면허 시험장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감지 장치를 이용하여 기존 시험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무로 된 감지 장치라서 경화, 파손 등의 관리 비용이 매년 발생합니다. 정밀 측 위한 지도를 배경으로 GNSS를 시험차에 적용하였습니다. 정확도 3cm급의 RTK GNSS를 적용하였고 듀얼 안테나가 장착이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는 적용 중에 있고 한국에도 적용 검토를 하기 위한 합의가 수년 전부터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적용이 되고 확산 중인 분야입니다. 굴삭기 자동화 분야에 GNSS 장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무인화를 위한 전 단계 기술입니다. 굴착 작업 시 자동 작업량 확인, 작업 구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체 정밀 위치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반드시 필요했던 측량 기사 없이 단독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산업용 LBS 기술로 항만 시스템에 적용이 된 사례입니다. 항만 내 운행하는 특수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한 GNSS 장치입니다. 실시간 위치 확인, 저장을 통해 모니터링, 실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DGPS 기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7층 높이의 컨테이너 사이를 움직여도 안정적으로 위치를 표출합니다. 보정 신호와 위치 정보는 와이파이 망을 통해 관제실로 전달이 됩니다. 실내외 복합 응용 사례입니다. GNSS는 실외 위치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실내에서는 UW와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위치를 획득합니다. S전자에 적용된 장치입니다. 무인주행 로봇으로서 냉장고 부속을 만드는 공장간을 이동합니다. 실외에서는 GNSS로 동작하며 실내에서는 UWB 기반으로 위치 정보를 생성합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 응용 사례입니다. 사람에게 적용된 GNSS와 실내 측위가 융합된 기술입니다. 역시 실내외를 이동 시 연속 측위가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실내에서는 별도의 장치가 없이 센서만으로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입니다. 소방관을 위한 실내 모니터링 장치와 기술을 개발했었습니다. 이상으로 GNSS 장치와 응용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밀한 위치의 요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차선 안내, 내비게이션 등에도 모두 필요합니다. 보정신호는 정밀 위치를 위한 필수 요구사항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기술을 보완하는 SSR과 같은
새로운 보정 신호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민간 기업은 국가 인프라에 맞는 제품 개발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